우리 태양계에 외계에서 온 물체가 다녀갔습니다. 그것도 3번. 첫 번째 손님은 가스 한 줌 뿜지 않으면서 알 수 없는 힘으로 가속했습니다. 두 번째 손님은 너무나 평범한 혜성이라 오히려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3번째, 그것은 우리 태양보다 수십억 년 더 늙은 무언가였습니다. 누가, 아니, 무엇이 우리 곁을 지나간 걸까요? 자,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우주에서 날아온 물체가 정말 그냥 돌덩이일까요? 여기서 먼저 분명히 해둘 게 있습니다. 이 세 물체가 외계에서 왔다는 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합의한 사실입니다. 우리 태양계의 모든 행성, 모든 소행성, 모든 해성은 태양의 중력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태양 주위를 빙글빙글 타원을 그리며 돕니다. 수십억 년 동안 떠나지 못하고 돌고 또 돕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태양계 식구의 행동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태양계 식구의 궤도는 동그란 호수 같습니다.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돕니다. 그런데 이 세 손님의 궤도는 강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저 우주의 어둠 속에서 흘러들어와 태양 곁을 한 번 스치고 다시 어둠 속으로 빠져나갑니다.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런 궤도를 쌍곡선 궤도라고 부릅니다. 이런 손님은 우리 태양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별다른 항성계에서 만들어져 수백만 년, 수억 년을 우주 공간을 떠돌다가 우연히 우리 곁을 지나간 것입니다. 이것을 성간천체, 영어로는 인터스텔라 오브젝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손님들에게 차례대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첫 번째 성간천체는 1I, 두 번째는 2I, 세 번째는 3I. 여기서 I는 인터스텔라, 그러니까 별과 별 사이에서 왔다는 표식입니다. 인류 역사 내내 우리는 단 한 번도 이런 손님을 직접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론상 존재할 거라고 짐작만 했을 뿐입니다. 별에서 온 편지를 우리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처음으로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2번째, 2025년에 3번째. 불과 8년 사이에 3통의 편지가 우리 앞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손님들은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외계에서 왔다는 것까지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손님들이 남긴 흔적이 도무지 설명되지 않았거든요. 특히 첫 번째 손님은 누가 봐도 이상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한 천체 물리학자는 이 물체를 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자연이 만든 돌덩이일까? 그 과학자의 이름은 잠시 뒤에 나옵니다. 지금부터 3명의 용의자를 한 명씩 신문하겠습니다. 증거를 보고 직접 판단해 보세요. 그냥 돌인지 아니면 보내진 것인지. 그리고 첫 번째 손님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2017년 10월 19일 하와이 할레아칼라 천문대의 펜스타스 망원경이 하늘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점 하나를 포착했습니다. 발견한 사람은 캐나다 출신 천문학자 로버트 웨릭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평범한 소행성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궤도를 계산해보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물체의 진입 속도는 초속 약 26km. 태양의 중력에 붙잡히기엔 너무 빨랐습니다. 궤도의 모양을 나타내는 값, 미식률은 약 1점이었습니다. 태양계 식구라면 이 값이 1보다 작아야 합니다. 1을 넘으면 그것은 태양에 묶이지 않은 손님이라는 뜻입니다. 계산은 분명했습니다. 이 물체는 우리 태양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확인한 다른 별에서 온 방문객, 첫 번째 성간천체, 1I였습니다. 하와이 사람들은 이 첫 손님에게 자기네 말로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오umuamua. 하와이어로 먼 곳에서 온 첫 정찰병 혹은 먼저 도착한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의 진짜 관심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이 손님은 정말로 이상한 물체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상점, 모양이었습니다. 오우무아무아는 약 8시간을 주기로 빙글빙글 돌고 있었는데 도는 동안 우리에게 보이는 밝기가 무려 약 10배나 변했습니다. 어떨 때는 환하게 빛나고 어떨 때는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워졌습니다. 이건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물체가 한쪽으로 굉장히 길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천문학자들도 이 손님을 시가, 그러니까 길쭉한 담배 모양으로 추정했습니다. 크기는 약 100m에서 400m 사이로 추정됐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본 그 빨간 막대기, 그게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반전입니다. 이후 빛의 변화를 더 정밀하게 분석한 학자들은 다른 그림을 떠올렸습니다. 시가형이 아니라 납작한 팬케이크, 원반 모양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연구가 나온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이 손님이 바늘이었는지 원반이었는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얼굴을 끝내 또렷이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자연에서 흔히 보기 어려운 극단적인 형태였습니다. 두 번째 이상점, 색깔이었습니다. 오우무아무아는 붉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 붉은색은 태양계 가장 바깥쪽에 차가운 얼음 천체들, 그리고 명왕섬 표면의 색과 비슷했습니다. 오랜 세월 우주 방사선에 노출되면 표면이 이렇게 붉게 변합니다. 세 번째 이상점, 회전이었습니다. 오우무아무아의 8시간 회전은 정확히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빙글빙글 돌면서도 동시에 위아래로 흔들리는 것 같은 불규칙한 요동 상태였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것을 텀블링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무언가에 한 번 부딪힌 뒤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며 도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상하긴 해도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오우무아무아가 태양 곁을 지나 멀어지던 무렵 천문학자들은 그 궤도를 끝까지 정밀하게 추적했습니다. 이 물체가 중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속도로 살짝 더 빨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발견은 2018년 마르코 미켈리 연구진이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했습니다. 7개의 변수로 궤도를 정밀하게 맞춰본 결과 태양에서 멀어질 때 태양 반대 방향으로 미세한 추가 가속이 있었습니다. 그 크기는 태양 중력의 약 1000분의 1 수준. 아주 작은 힘이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태양의 중력은 멀어질수록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멀어지는 물체는 점점 느려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우무아무아는 마치 등 뒤에서 누가 살짝 밀어준 것처럼 예상보다 더 빨리 멀어졌습니다. 여기서 천문학자라면 누구나 떠올리는 설명이 하나 있습니다. 해성입니다. 해성은 태양에 가까워지면 얼어있던 가스가 끌어올라 분출됩니다. 한쪽으로 가스를 내뿜으면 그 반작용으로 해성이 살짝 밀려납니다. 로켓이 연료를 뒤로 뿜어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것을 비중력 가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해 보입니다. 오우무아무아도 가스를 뿜어서 가속한 해성이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막혀버립니다. 오우무아무아에게는 가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성이 가스를 뿜으면 그 주위에 뿌연 구름, 즉 코마가 생기고 길게 꼬리가 늘어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망원경으로 들여다봐도 오우무아무아 주변에는 코마도 꼬리도 어떤 가스 분출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스도 안 뿜는데 가속했습니다. 밀어주는 게 보이지 않는데 밀려났습니다. 이게 바로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가속은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관측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가속을 일으킬 만한 가스 분출은 어디에서도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그 가속을 가스만으로 설명하려면 알려진 어떤 해성보다도 최소 100배 이상 많은 가스와 먼지를 뿜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가스가 어떻게 우리 눈에 단 한 줄기도 보이지 않았을까요? 천문학자들은 이 모순을 메우기 위해
여러 가설을 내놨습니다. 모두 자연적인 설명입니다. 후보 1번. 수소 얼음입니다. 거대한 분자원 한가운데 극도로 차가운 곳에서 만들어진 순수한 수소 얼음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수소가 스며시 증발하면 눈에 보이는 가스구름 없이도 가속이 가능합니다.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약점이 있습니다. 수소는 절대 영도 바로 이 영하 270도에 가까운 극저온에서만 얼어 있습니다. 그렇게 차가운 얼음이 수백만 년의 성간 여행 동안 녹지 않고 버틸 수 있느냐? 여기서 막힙니다. 후보 2번 질소 얼음입니다. 2021년 앨런 잭슨과 스티븐 대시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오umuamua 어느 외계 명왕성의 표면에서 충돌로 떨어져 나온 질소 얼음 파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명왕성에는 거대한 질소 얼음 평원이 있고 그 색깔도 오umuamua처럼 붉습니다. 질소가 증발하면서 가속과 납작한 모양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꽤 강력한 가설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외계 명왕성이라는 미확인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후보 3번. 먼지 뭉치입니다. 밀도가 극도로 낮은 솜사탕 같은 먼지 응집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양빛의 압력만으로도 쉽게 밀려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엉성한 물체가 가혹한 성간 여행을 견디며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보시다시피 모든 자연 설명에는 그럴듯한 면과 동시에 풀리지 않는 약점이 함께 있습니다. 어느 것도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오umuamua는 이미 우리 곁을 떠난 뒤였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손님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자세히 볼 기회를 영영 놓쳐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 빈틈에서 한 하버드 과학자는 전혀 다른 답을 내놨습니다. 그 과학자의 이름은 아비 로브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천체물리학자이자 한때 하버드 천문학과를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결코 편방의 음모론자가 아닙니다. 2018년 로브는 동료 슈무엘 비알리와 함께한 편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오umuamua의 그 알 수 없는 가속을 가스 분출 없이 설명할 방법이 하나 더 있다. 만약 이 물체가 아주 얇고 빛을 잘 반사하는 거대한 판이라면 어떨까? 태양빛이 그 넓은 면을 밀어내는 압력만으로 가스 없이도 가속이 가능하다. 그리고 로브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우주에서 그렇게 얇고 넓은 반사판을 자연이 만들기는 어렵다. 그런데 그런 구조물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빛을 받아 항해하는 우주돛, 관입니다. 빛의 압력을 받아서 나아가는 아주 얇고 가벼운 우주돛, 인류도 실제로 연구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종이보다 얇은 거대한 막을 펼치면 햇빛의 압력만으로도 추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umuamua가 어쩌면 자연 천체가 아니라 외계 문명이 만든 인공물일 수도 있다. 자, 여기서 우리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이건 유튜브 떡밥이 아닙니다. 하버드 천문학과 학과장을 지낸 사람이 정식 논문으로 던진 진지한 과학적 질문입니다. 그가 던진 것은 음모론이 아니라 답이 없는 자리에 끝까지 남겨둔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모든 자연 설명에 빈틈이 있다면 인공물 가능성도 한 번쯤은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로브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1년 그는 갈릴레오 프로젝트라는 연구 계획을 세웠습니다. 외계 문명을 찾을 때 전파 신호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 곁을 지나가는 물리적인 외계 인공물을 직접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손에 잡히는 실제로 만질 수 있는 증거를 찾겠다는 시도였습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 겁니다. 어쩌면 정말로 외계의 무언가였을지도 몰라. 그런데 바로 그 무렵 두 번째 손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손님은 흥분한 우리를 차갑게 식혀줍니다. 2019년 8월 30일 이번에는 거대한 기관의 망원경이 아니라 한 아마추어 천문가의 손에서 발견이 시작됐습니다. 크림반도의 겐나디 보리소프. 망원경을 손수 깎아 만든 한 아마추어가 직접 하늘을 살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작은 천문대가 두 번째 별 사이의 손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것입니다. 궤도를 계산하니 다시 한번 쌍곡선 궤도였습니다. 20률은 약 3.36, 오umu아무아의 1.2보다 훨씬 큽니다. 이 값이 클수록 더 확실하게 외계에서 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성간 천체 2i, 발견자의 이름을 따 보리소프라고 명명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리소프는 오umu아무아와 정반대였습니다. 이 손님은 너무나 평범한 혜성이었습니다. 뽀얀 가스 구름인 코마를 두르고 있었고 뒤로는 긴 꼬리를 끌고 있었습니다. 2019년 11월 예일대학교 관측에 따르면 그 꼬리 길이는 한때 지구 지름의 약 14배에 달했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던 바로 그 혜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오umu아무아가 말이 안 되는 손님이었다면 보리소프는 너무나 말이 되는 손님이었습니다. 외계에서 왔으면서도 우리 태양계의 혜성과 거의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다른 별 곁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얼음 혜성이 태어난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물론 미묘한 차이는 있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과 전파망원경 알마로 보리소프의 화학 성분을 분석했더니 일산화탄소가 비정상적으로 풍부했습니다. 평균적인 혜성은 물에 비해 일산화탄소가 약 4%인데 보리소프는 일산화탄소가 물보다 최소 1.7배 더 많았습니다. 이것은 보리소프가 아주 차갑고 어두운 환경, 어쩌면 작고 차가운 적색 외성 곁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래도 그것은 충격이 아니라 그저 손님의 출신 동네가 우리와 조금 달랐다는 정도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명의 손님을 만났습니다. 한 명은 설명이 안 되는 이상한 물체, 다른 한 명은 너무나 평범한 혜성. 여기까지만 보면 답은 명확해 보입니다. 오umu아무아도 그냥 우리가 아직 이해 못한 자연 혜성이겠지. 외계 우주선 같은 소리는 그만하자. 로브의 외계 가설은 그렇게 잊혀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7월 세 번째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정말로 이상했습니다. 2025년 7월 1일 칠레에 있는 아틀라스 망원경이 태양에서 약 6억 7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어둠 속에서 흐릿한 점 하나를 잡아냈습니다. 아틀라스는 원래 지구를 향해 날아올 위험한 소행성을 미리 경고하기 위한 감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잡힌 건 충돌 위험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기묘한 손님이었습니다. 이름은 3i 아틀라스. 궤도 계산이 끝나자 천문학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20률이 약 6.1. 세 손님 중 가장 큰 값이자 역대 발견된 천체 중 가장 확실한 외계 기원이었습니다. 세 번째, 성간 천체 3i 아틀라스의 등장이었습니다. 처음에 천문학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이 손님의 속도였습니다. 세 손님 중 가장 빨랐습니다. 진입 속도는 초속 약 58km, 정밀하게는 초속 57.998km로 역대 성간 천체 중 가장 빨랐습니다. 태양 곁을 지날 때는 태양 중력에 끌려 더욱 가속해 시속약이 14만 6,000km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 태양계를 방문한 그 어떤 물체보다도 빨랐습니다. 이 손님이 외계에서 왔다는 사실에는 한 점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속도가 아니라 나이였습니다. 천문학자들이 3i 아틀라스가 어디서 왔는지 그 궤도의 방향과 속도를 거꾸로 추적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매슈 호킨스 연구진이 이 분석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우리 은하의 두꺼운 원반이라 불리는 영역이었습니다. 우리 은하는 납작한 원반 모양인데 그 원반은 다시 얇은 층과 두꺼운 층으로 나뉩니다. 얇은 원반에는 비교적 젊은 별들이 살고 두꺼운 원반에는 은하가 갓 태어났을 무렵에 가장 늙은 별들이 삽니다. 3i 아틀라스는 바로 그 늙은 별들의 동네에서 온 것으로 보였습니다. 연구진은 이 물체의 나이를 약 70억 년에서 130억 년 이상으로 추정했습니다. 어디까지나 강한 추정이지 확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이 추정이 맞다면 충격적인 결론이 따라옵니다.
우리 태양의 나이는 약 46억 년입니다. 그런데 3I 아틀라스는 그보다 수십억 년 더 늙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해 우리 태양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 까마득한 옛날부터 이 물체는 이미 우주를 떠돌고 있었던 겁니다. 홉킨스 연구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가장 늙은 해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숫자를 한번 가만히 느껴보세요. 지구도 없었습니다. 태양도 없었습니다. 우리 태양계라는 것이 아직 한 점의 먼지구름에 불과했을 때 이 손님은 이미 길 위에 있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어느 별에 붙들리지 않고 홀로 은하를 가로질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까마득한 여행의 끝에 손님은 하필 우리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망원경을 만들고 하늘을 올려다볼 줄 알게 된 바로 그 짧은 순간의 말입니다. 별과 별 사이를 130억 년 가까이 표류해온 화석이 고작 수천 년 문명을 가진 우리 곁을 같은 자리에서 스쳐 지나간 것입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기묘한 손님이니 아비로브가 다시 등장하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로보는 3I 아틀라스를 두고 자연 해성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점들을 하나씩 짚어냈습니다. 이번엔 증거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상점, 니켈이었습니다. 이 물체가 뿜는 가스를 분석했더니 철은 거의 없는데 니켈만 유독 풍부했습니다. 로브는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렇게 철없이 니켈만 나오는 건 자연에서 흔치 않다. 오히려 산업적으로 니켈 합금을 만드는 공정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상점, 거꾸로 된 꼬리였습니다. 보통 해성의 꼬리는 태양빛과 태양풍에 밀려 태양의 반대쪽으로 뻗습니다. 그런데 3I 아틀라스에서는 일부 제트가 태양의 반대쪽이 아니라 오히려 태양 쪽을 향했습니다. 거꾸로 난 꼬리, 즉 반꼬리입니다. 세 번째 이상점, 화학 성분의 균형이었습니다. 2015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근일점 직전의 3I 아틀라스를 관측했습니다. 그 결과 이 물체가 잃어버리는 가스의 약 87%가 이산화탄소였고 물은 겨우 약 4%, 일산화탄소가 약 9%였습니다. 태양계 해성과 비교하면 이산화탄소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구성이었습니다. 게다가 수수께끼 같은 메탄까지 검출되었습니다. 로브는 이 모든 이상점을 종합해 한때 도발적인 수치를 입에 올렸습니다. 이 물체가 외계 기술일 확률이 약 40%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40%, 거의 동전 던지기에 가까운 확률로 하버드 과학자가 외계 인공물 가능성을 말한 겁니다. 의혹은 여기서 정점에 달했습니다. 늙고 빠르고 거꾸로 꼬리를 뻗으며 산업공정을 닮은 가스를 뿜는 손님. 만약 이것이 정찰을 위해 보내진 것이라면 그 안에는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 장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인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영상 전체에 가장 큰 반전이 나옵니다. 세계의 거대 전파망 원경들이 3I 아틀라스를 향해 안테나를 돌렸습니다. 먼저 미국의 앨런 전파망 원경 어레이가 발견 직후인 2025년 7월부터 청취를 시작했습니다. 7시간이 넘는 데이터에서 좁은 대역의 신호가 무려 7,400만 건이나 잡혔습니다. 하지만 분석 결과 그 전부가 지구에서 새어나온 전파 간섭이었습니다. 인공적인 외계 신호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 관측은 3I 아틀라스 거리에서 휴대폰 출력 수준의 미약한 신호까지 잡아낼 만큼 정밀했습니다. 이어서 2025년 12월 지구에 가장 가까이 다가오기 하루 전 지름 100m의 거대한 그린뱅크 망원경이 다시 한번 귀를 기울였습니다. 역대 가장 높은 감도로 약 0.1W짜리 송신기만 있어도 잡아낼 정도였습니다. 휴대폰의 10분의 1, 그 미약한 속삭임조차 놓치지 않을 만큼 인류 역사상 가장 예민한 청취였습니다. 우리는 물었습니다. 거기 누구 있나요? 그런데 손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7시간이 넘는 데이터 어디에도 인공의 신호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장 예민한 망원경 앞에서도 손님은 그저 침묵했습니다. 130억 년을 떠돌아온 이 나그네는 우리에게 단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만약 누군가 보낸 정찰선이었다면 이렇게 철저하게 침묵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애초에 보낼 신호 자체가 없었던 걸까요? 그냥 늙은 돌덩이라서.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이 더 있었습니다. 손님은 곧 자신이 자연임을 스스로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리아이 아틀라스는 2025년 10월 29일 태양에 가장 가까운 지점인 근일점을 통과했습니다. 그토록 늙은 물체가 태양의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부서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손님은 무사히 온전한 몸으로 반대편에 나타났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근일점을 지난 뒤 스리아이 아틀라스는 오히려 활동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2025년 12월 나사의 우주망원경 스피어렉스가 다시 관측했더니 물 분출이 급증하고 새로운 가스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연구진의 표현을 빌리면 그것은 완전히 활동하는 정상적인 혜성으로 깨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태양의 열이 표면 아래 약 10m까지 침투하자 깊숙한 내부의 얼음이 마침내 끓어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130억 년 동안 얼어있던 속살이 우리 태양 곁에서 처음으로 녹아내렸습니다. 이건 외계 기계의 행동이 아닙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늙은 혜성의 각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도 유럽 우주국도 대부분의 천문학자도 스리아이 아틀라스를 자연 혜성으로 분류합니다. 로브가 지적한 비중력 가속도, 근일점 부근의 자연적인 가스 분출만으로 충분히 설명된다는 분석이 2025년 12월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거꾸로 난 꼬리도, 늙음도, 이산화탄소 과잉도 결국은 자연이 만들어낼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손님이 우리에게 위험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가장 가까워졌을 때조차 약 2억 7천만 킬로미터 안전한 거리였습니다. 손님은 우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의혹은 끝난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기까지 3명의 손님을 모두 만나봤습니다. 이제 정직하게 사건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전파 신호는 없었습니다. 근일점을 지난 스리아이 아틀라스는 평범한 혜성처럼 깨어났습니다. 보리소프는 처음부터 너무나 정상적인 혜성이었습니다. 오umu아무아조차 질소 얼음 같은 자연 설명이 상당히 잘 들어맞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압도적인 다수의 과학자들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새 손님은 자연이 만든 천체다. 하지만 과학은 단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는 여전히 닫히지 않은 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손님, 오umu아무아의 가속입니다. 가스도 안 뿜는데 그것은 분명히 가속했습니다. 수소 얼음도, 질소 얼음도, 먼지 뭉치도 그 가속을 설명하려 시도했지만 어느 것도 모든 의문을 깨끗이 지우진 못했습니다. 가장 그럴듯한 답들조차 저마다 작은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님은 이미 영영 떠났기에 우리는 다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본 가장 이상한 성간 전체의 그 미세한 가속은 8년이 지난 지금도 완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의 정직한 결말은 단정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외계에서 온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누가 혹은 무엇이 보냈는지는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단지 끝까지 의심하고 끝까지 관측할 뿐입니다. 그것이 과학이 하는 일입니다. 어쩌면 이 열린 자리가 오히려 가장 정직한 과학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외계 문명을 향해 왜 이렇게 우주가 고요하냐고 물어왔습니다. 그 많은 별 중에 왜 아무도 신호를 보내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간 천체는 그 질문을 뒤집습니다.
신호는 없었을지언정 다른 별에서 온 물질은 실제로 우리 곁을 다녀갔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우주는 침묵하고 있을지 몰라도 텅 비어 있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진짜 놀라운 사실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한 성간 천체는 단 3뿐입니다. 오umu아무아, 보리소프, 그리고 3i 아틀라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우연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산상 우리 은하에는 이런 떠돌이 천체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천문학적인 숫자로 존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별이 행성을 빚을 때마다 그 부스러기 대부분은 우주 밖으로 튕겨나갑니다. 그러니 은하는 사실 이런 나그네들로 가득 찬 거대한 강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거대한 강에서 겨우 3방울을 손으로 떠본 것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우리 눈이 너무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너무 작고 너무 어둡고 너무 빨라서 우리는 그동안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작고 빠른 손님을 잡아내려면 하늘 전체를 끊임없이 감시하는 거대한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눈이 떠졌습니다. 칠레에 세워진 베라루빈 천문대입니다. 2025년 이 거대한 천문대가 마침내 첫 빛을 보았습니다. 단 며칠의 초기 관측만으로 새로운 소행성을 2,000개 넘게 찾아냈을 만큼 강력한 망원경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이 천문대는 밤하늘 전체를 끝없이 반복해서 촬영할 예정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우주의 영화라고 부릅니다. 매일 밤 하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 장면도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전망합니다. 이 거대한 눈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우리는 성간 손님을 더 이상 몇 년에 한 번씩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매년 수개에서 많게는 수십 개씩 이 먼 나그네들을 새롭게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난 8년 동안 단 3명이었던 손님이 앞으로는 해마다 떼지어 찾아오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3명에서 수십 명으로, 귀한 우연에서 익숙한 만남으로 우리는 지금 별 사이의 손님을 일상처럼 만나게 되는 시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그저 기다리기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럽 우주국은 해성 요격선이라는 탐사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9년 무렵 발사될 이 탐사선은 특별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발사할 때는 어떤 천체를 만나러 갈지조차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단 우주로 나가 지구 바깥쪽 우주의 한 길목에 숨어서 가만히 기다립니다. 그러다 새로운 나그네가 알맞은 방향으로 지나가면 그제야 잠에서 깨어 손님 곁으로 다가갑니다. 한 번도 태양을 만난 적 없는 가장 신선한 손님의 얼굴을 가까이서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다음 손님을 위해 미리 차려둔 자리입니다. 다음 손님이 누가 될지도 모른 채 미리 나가서 매복하는 사냥꾼. 인류는 이제 별 사이에서 올 그 누군가를 기다리며 우주에 그물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일은 결국 하나의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기다림이라는 마음. 우리는 이 넓은 어둠 속에서 우리만 홀로 떠 있는 게 아니라는 증거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130억 년을 떠돌아온 낯선 돌 하나에 이토록 마음을 빼앗기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작은 증거를 찾고 싶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별 사이의 손님을 기다리는 것은 그래서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결의 다른 이름입니다. 새 손님은 우리에게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녀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우주는 조금 덜 외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오리별의 부스러기만 바라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별의 부스러기를 손에 쥐어본 문명입니다. 다음 손님은 곧 옵니다. 매년 수십 명씩. 그중 하나가 정말로 침묵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우리를 향해 단 한마디를 건넨다면, 그땐 우리가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요? 저는 그 만남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의 단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외계에서 온 새 물체, 그리고 아직 닫히지 않은 가속의 수수께끼. 그리고 다음 단서에서는 더 충격적인 미스터리를 들고 옵니다. 우주에는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하는 괴물이 있습니다.
그 괴물의 심장 너머에 시간과 공간을 한순간에 가로지르는 비밀의 통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그것이 그저 수학자의 상상인지 아니면 우리가 언젠가 건너게 될 진짜 달인지. 웜홀과 화이트홀의 진실을 다음 단서에서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 긴 여행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주의 단서를 구독하시면 다음 손님이 도착하는 순간 가장 먼저 그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